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표한 반면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조차 한 지명자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화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장관 오늘 빠르게 이임식도 하고 이임식 이후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판 갖고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무대에 데뷔하는데 네. 집권당의 대표, 그런데 가장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집권당의 당대표로 지금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태까지 비대위원장 중에 가장 젊은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유일무이한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보고요. 본인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아마 그 모든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가장 첫 행보가 무엇인가, 그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일치월장할 수도 있고 또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은 이미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뭐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건 약간 좀 놀랍긴 했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돼서 들어왔고, 그만큼 국민의힘이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표가 거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 자체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서 총선을 치르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삐끗해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한동훈 장관이 등판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등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긴장을 많이 할 거라고 정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긴장을 할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비대위원장은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공개가 다 되고요. 그냥 계속 언론이 24시간 따라다니며 취재를 하잖아요. 장관으로 있을 때와 말의 무게라든지 그 말이 가져오는 파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언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본인이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약간 삐끗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좀 빠르게 비대위원장이 되고, 아까 사상 처음으로 가장 최연소 비대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결심한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결심의 배경. 본인의 그 취임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한 일성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공공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직을 맡으면서도 또 앞으로도 그 공공선에 대해서 늘 의식하겠다라는 각오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공공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망각하거나 아예 무시함으로써 생기는 정치적 비극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이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야당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바타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민주당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제가 힘주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빠르게 대표직을 맡게 된 배경. 저는 이제 뭐 비상사태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런 체제로 계속 가는 건 상당히 어렵고,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동훈 장관에서 아바타 얘기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뭐 김모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총에서 논란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분란이 좀 일어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가는 게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이걸 계속 끌면 끌수록 비대위원장 누구로 앉힐 거냐 가지고 계속 당내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정해서 가는 것이 반대 의견도 무마를 시키면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한동훈 장관의 등판은 이미 예견돼 있었지만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큰 이견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맡을 거냐, 언제 등판할 거냐는 차이가 있었지만 등판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기만 좀 당겨졌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사직의 의사를 내비치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차관이 이제 대행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을 놓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좀 절차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절차상 무슨 법적 하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할 것이다. 입문하게 되면은 뭐 비례대표가 될 것이냐, 어떤 지역구를 맡을 것이냐까지만 했지 느닷없이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에 민주당의 놀라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본인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사정이 어렵고 또 사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듯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법무부도 이미 대행 체제로 가기는 하지만 지금 후보가 두 사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하려고 했던 이민청을 포함한 그런 과제들은 아마 중단 없이 이어져 나갈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제가 굳이 언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한 각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비상한 각오로 임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각오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네.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또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취임식을 함께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현재도 보면 뭐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 이미 사의 표명했지만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자리에. 이거는 이제 비상사태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건 대단히 특이하고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되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사임하고 와야 되는데 통상의 장관들의 교체 방법이나 그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오게 되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뭐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장관 오면 인수인계도 하고 이러면서 절차를 따라오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한동훈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자리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급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절차적으로 예전과 다른 형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성패는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개혁과 혁신, 뭐 쇄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대야투쟁은 아주 야무지게 잘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대내 혁신, 예를 든다면 물갈이를 한다든지 저는 그것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면은 그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바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장관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검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극복해야 될 숙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꼭 쓴소리를 하고 뭐 카메라 앞에서 서로 뭐 얼굴을 붉히고 뭔가 갈등 상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 당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당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엄중하게 내지는 신중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논의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때 국민의 여당에 대한 신뢰 또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당내 많은 그 구성원들이 당 대표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보이고 그것 자체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한동훈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비상한 각오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빌미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당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경선에서 나왔는데 그 당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SNS를 통해서 지금 사라진 상태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더 이상 빌미를 잡히지 않는 매끈한 당정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한동훈이라는 그 소위 뭐라 그럴까요? 촉매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당정 관계, 수평적 당정 관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틀 전인가요?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었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내용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악법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수평적 당정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뭐 정 의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넘어서야 될 그 선이 거기에요. 저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게 당내 여론이고요. 뭐 저는 크게 목소리는 못 내지만 당내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예비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총선에서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쓴소리도 하고 당이 행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특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도 계속 같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진다. 그럼 어떻게 수평적 당정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변화를 줘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뭐 대통령과의 뭐 사이 이런 걸 떠나서 친분을 떠나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따끔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공의 지름길인데 예. 지금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판단합니다. 시험대가 이제 28일 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특검법.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리 못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그 인터뷰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국민적 어떤 여론이나 여망과는 좀 멀어진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첫 번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특검법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답을 다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지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럴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말할 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느냐면은 그러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와 시점의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시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철저한 법률주의자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이틀 전에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피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정치의 영역은 법의 영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저한 법률주의자로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법과 사상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한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비리, 법,
권천이라고 그랬어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권력이고 권력보다 위에 있는 게 천심이라고 해서 천심이 뭡니까? 민심이에요. 여론인데 지금 여론으로 보면은 특검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상황을 잘 뭐라 그럴까 소화시켜서 이것을 받아들이되 그 민주당의 또는 야당의 무모한 주장이나 이런 것을 배격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야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네. 당 대표 지도부가. 그런데 그런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한동훈 지도부가 성격이 어떨 것이냐를 보는 거는 비대위원을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누굴 추천할 것이며 누굴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공관위원장만큼은 검사 배경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빌미를 자꾸 먼저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네. 물론 검사들 중에 유능한 사람 많겠지만 검사 아닌 사람 중에도 공관위원장 할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대중들이나 언론은 수평적 관계냐 아니냐의 잣대로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내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정도야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버선처럼 뒤집어 볼 수 없는 이상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얘기해 주신 이제 비대위원 인선이나 아니면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과연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대위가 이제 어쨌든 지도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천 과정의 공관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비대위원으로 많이 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과연 정부와의 수평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그러면 소위 비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여긴 좀 의문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상한 상태,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평상시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네. 비상 상황에는 뭔가 혁신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부에 쓴소리 했던 분들 있잖아요, 외부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예컨대 저는, 전 의원 이런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 네. 유승민 전 의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영입을 해서 비대위를 꾸린다면 네. 국민들이 또는 보수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부분 기대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혁신과 쇄신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 변화는 줄 수 있겠지만 당정 관계의 수평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비윤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래서 품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달걀이냐 품게 뭐 그런 말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끌어안는다 그래서 안길지 아니면 신당 창당으로 갈지는 지금 두고 볼 일이고 본인은 27일에 탈당하겠다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이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이라는 큰 텐트 안에서 개혁과 쇄신을 모색하자는 적극적인 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수평적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하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집권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게 잘 되면은 결국은 그 지금 마치도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 있잖아요. 그 이재명 지도부를 제압하는 데도 굉장히 이러한 일련의 제스처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이제는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말하겠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국민의 언어여야 하지 마치도 서초동의 언어가 국민의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언어는 분명히 여의도의 언어와도 다르지만 서초의 언어와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 또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가 되면 네. 여야의 대표가 되는 건데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할 때 한동훈 장관과 또 어떤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달라야 네. 돼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재명 대표만 보면 공격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대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협치를 해야 돼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쟁하고 뭐 예컨대 또 뭐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럴 수 있죠. 국회에서 여야가. 근데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하고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안 만나다 이런 얘기 할 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야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정쟁으로 대립하지만 말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국민들에게 정부 운영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주고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 상대 파트너를 존중하고 함께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대위원장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그 못 느끼셨습니까? 엊그제 그 장관으로서 인터뷰할 때와 오늘 얘기할 때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은 기자에게 민주당이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돌아다닌다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그 언어를 구사하는 걸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학습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정말 그 여당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얘기도 해볼게요. 뭐 어제였죠. 지역구 당원들한테 울산의 발전,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 전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울산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본인이 대표직은 내려놓더라도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 그 자기 지역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 그렇죠.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네. 그걸 내놓으면은 마치도 그 정치적 생명이 꺼진다라는 막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또 오랫동안 그 지역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 발전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SNS를 돌렸다는 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걸요.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인요한 혁신위가 나와가지고 낙동강 아래 하류 네.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한 위기인데 말이죠. 이 위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내려놔야 될 사람들이 뭐 중견, 뭐 중진, 그다음에 뭐 윤핵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한동훈 호가 출범을 해가지고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김기현 전 대표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집념과 미련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거 좀 내 마음을 좀 더 강하게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를 요구를 하니까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비대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비대위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야 대표가 사퇴를 해버렸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또 문제가 됐었고 악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에서 선거 치르기로 다 준비가 돼 있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함께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호남에 있는 분들도 반대 의견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네 분 비명계로 나와 계신 분 그 네 분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시는 신당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만나서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더 열심히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해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정도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그 사법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안주해가지고 내부에서 그냥 그 난리를 치다가 지금의 위기 상황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안전하고 이대로 간다. 이게 나중에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당은 보편적인 정당, 전 국민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우리는 굳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지금 위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 혁신위원회도 먼저 만들어갖고 흐지부지 유야무야 됐었죠. 거기다가 지금은 그 모르겠지만은 강성 지지층들 개딸로 불러달라지 말래서 개딸로 안 부르려다가 지금 그 명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돈봉투와 관련해가지고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개개인적으로 누구의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쇄신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당대표가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내려놓는 거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관행이요, 역사요, 레거시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과정 속에 내부의 권력 문제가 들어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갖고 으쌰으쌰 좀 통합해서 나가자 그러는데 지금 공천 과정도 그렇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은 과거의 민주당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재명의 민주당이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 살짝 들을게요. 뭐 반론 아니 저는 동의 하나도 안 하고요. 지금 정의 말씀하시는 거 말씀으로 그냥 듣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고 하는 게 콘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그 민주당 내부에서 어쨌든 함께 힘을 모아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기본적 원칙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신당 창당 얘기하시고 밖에 와서 얘기하시는데도 동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민주당 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뭐 신당을 차리든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표를 하셨고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어쨌든 함께 통합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점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뭐 액션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